안녕하세요. 제가 살다 살다 이렇게 마음이 크게 움직인 적이 있을까? 또 나에게 이런 날이 올까 싶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던 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만큼 충격도 컸지요. 저는 3교대 공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요.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지요.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안 가고 바로 공장에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애들과는 다르게 바로 취업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올라갔지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마 여상, 1학년 수석 입학. 중학교 선생님은 순이야, 네가 대학 진학을 안 하면 이 세상 여성들이 말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다. 선생님은 순이 네가 정말로 교사 생활하면서 몇 안 되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네가 꼭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모아서 너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꼭 고등학교 가서 대학까지 진학한 뒤에 네가 되고 싶은,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거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전교회장, 반회장 등등을 도맡아서 했어요. 친구들을 챙기기 좋아하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바로 챙겨주면서 반 아이들이 서로서로 잘 놀 수 있도록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신경 써주셨고 저는 그런 담임 선생님이 감사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돈이 없었고 제대로 공부할 여건도 안 되어서 매일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었거든요. 담임쌤은 그런 저를 보고 순이 너는 참 애가 머리도 좋고 하니까 공부를 하면 금방금방 잘 습득하는 것 같아. 이게 출판사에서 쌤 보고 참고서 무료로 준 거거든?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네가 보고 공부해. 책을 주셨죠. 저는 그 책이 너무나도 귀해서 닳고 닳을 때까지 보고 또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새 전교 1등이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놀랐죠. 내가 전교 1등이라니. 한번 성취감을 맛보니까 아, 이 맛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저는 또 다시 계속해서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끝내자마자 저는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는 여자가 무슨 공부야.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오빠 공부 돈 되는 것도 엄마 허리 부러져. 절대 엄마는 한 집안에서 2명이나 공부하는 거 못 본다. 한 명은 포기해. 네 오빠가 포기할 순 없으니까 순이 네가 포기해. 엄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 고등학교 돈 받고 다닐 거고 선생님이 나 공부할 때 조금씩 쓰라고 교회 장학금도 마련해 주셨어. 고등학교 올라올 때 받은 이 돈으로 앞으로 공부하면 되니까 이제 제발 반대 좀 그만해. 나도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엄마는 왜 항상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다른 엄마들은 응원하고 싶어서 안달인 것 같은데. 저와 집안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지요. 그런데 제가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강제로 자퇴하게 되었어요. 집안 사정이 더 안 좋아진 저는 시골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시골로 내려간 이후에 엄마는 제가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뺏어서 집안 빚 갚는데 다 썼어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도 못하고 바로 공장 전선에 뛰어든 거죠. 거기서도 나름 제 머리를 이용해서 공장 돌아가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었더니 공장장이 그걸 알아보고 바로 저에게 격리일을 시켰습니다. 그때 만난 게 공장 직원인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났지만 다리 한쪽이 약간 아픈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저 남자는 왜 저렇게 걷는 거야? 뭐야? 뭐 문제 있어? 이럴 정도의 걸음걸이였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도 가난해서 어릴 때 소아마비를 고치지 못했디야.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절뚝거리면서 걷는 거고. 에휴, 그래서 성인 돼서 자기가 번 돈으로 치료를 받아서 지금 저렇게 걸을 수는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사람이 참 건실하고 성실해. 저는 그 말을 들으니 그 남자가 다시 보였어요. 나랑 비슷하게 극한의 환경에서 최대한 좋은 것만 보고 살려고 노력하는 남자이구나. 분명히 내가 본받을 점이 있겠다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공장 경리예요. 일은 좀 괜찮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순희 씨죠? 저희 공장 직원들 사이에서 순희 씨가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궁금했는데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어린 저에게 90도 인사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해줬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순간 그 남자에게 반할 뻔했습니다. 조금씩 호감이 커졌고 어느새 저희는 공장 일을 끝내고 함께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것으로 그날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어요. 아무래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날이 그 남자와 이야기하는 시간이어서 항상 그 남자를 보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 마음 안에 사랑이 싹 튼 거죠. 성격이 섬세하고 조금은 신중한 그 남자에게 저는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나요. 요즘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오빠랑 있을 때예요. 정말 공장 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빠랑 대화만 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사르르 풀리는, 녹아서 없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요, 오빠랑 오랫동안 보고 싶어요. 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빠, 제 고백 받아주세요, 오빠. 그 남자는 눈이 땡그레졌고 저에게 정말로 진심이냐고 묻고 또 물었어요. 저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빠, 저 진심이에요. 장난으로 하는 말 절대로 아니에요. 라고 한 뒤 오빠가 저의 고백을 받아주면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공장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순희 씨가 아깝지 않아?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저 남자는 걷는 것도 시원치 않고 아이고 정말 똑똑하고 인재가 남자 잘못 만나서 팔자 꼬이는 그런 미래가 눈에 훤히 보인다. 다들 안이 꼽게 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공장의 에이스였고 남들이 보기에 제 남친은 그냥 공장에서 근무하는 다리 병신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속상했어요. 왜 내 남친한테 안 좋은 시선을 보이는 거지? 나는 진짜 장난으로 남친을 사귀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너무나도 매력있고 내게 큰 마음을 주어서 사귀는 것이란 걸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3년 이상 그 남자와 만났어요. 공장 사람들도 그제서야 저를 인정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실 공장에 들어가고 나서 가족들은 저를 종년 취급하고 그냥 집안에 돈이나 따박따박 가져오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엄마, 나 공장에서 모은 돈으로 대학 가고 싶어. 검정고시도 보고 그렇게 해서 대학에 다시 가고 싶어, 엄마. 엄마는 저의 말을 듣자마자 손을 올려서 제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평생 받을 충격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네가 아주 사람들이 똑똑하다 똑똑하다 해주니까 미쳐 돌았구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제정신이야? 너는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일이나 하고 시집이나 제대로 가서
밥 안 굶고 살면은 될 것을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한 대 더 맞고 싶어? 저는 엄마가 때린 뺨에 상처를 크게 받게 되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어떻게 엄마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정말 이게 엄마의 역할인 건가? 이렇게 내게 대하는 게 정상적인 엄마의 모습인 건가? 하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악을 쓰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 거죠. 우리 엄마랑 가족들은 제가 결혼하면 연을 끊겠다고 소위 개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더 좋았던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랑 연을 끊고 싶었거든요. 제발 저랑 연 끊어주세요. 소리치고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본가인 서울로 올라온 저는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잘 사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았고, 저랑 비슷한 또래 여대생들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정말로 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와, 나에게도 이런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을 떠나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봉급은 굉장히 적은 상태였고 저 또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공장에서보다 많이 벌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사실 어머님이 몸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의 월급을 어느 정도 쪼개서 살림살이에 꼭 보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속상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서 어머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죠. 그때 어머님은 제가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아이고, 어린 나이에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와서 정말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아. 내가 몸만 좀 괜찮았으면 이런저런 거 다 도와줄 텐데 우리 며느리한테 힘이 못 돼줘서 정말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왜 죄송해 하세요? 전혀 그렇게 미안한 마음 안 가지셔도 되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어머님,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어머님이 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판단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처럼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에 흰 봉투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조금 아껴서 모은 돈인데 이걸로 다시 공부해라 며느리야. 여자는 이제 배워야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글 쓰는 일도 제대로 배워야지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아들한테도 말해놨으니까.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제가 대학을 다시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본인의 비상금을 저에게 건넨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이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정말 못 받아요, 어머님. 어머님, 제발요. 죄송스러워서. 하지만 어머님의 뜻은 강력했고, 결국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님과 남편의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 돈을 받게 되었어요. 글 쓰는 직업을 꿈꿔왔던 저는 1년 동안 정말로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국문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어요. 저는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에 더 이상 부러운 게 생기지 않았고, 제가 나아갈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벅찼어요. 남편도 자기야,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공장에 있을 때부터 당신을 봤으니까 당신을 나름 잘 알잖아.
당신은 공부에 대한 센스도 있고 말도 잘하니까 분명히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무조건 응원해. 정말로 대단해, 당신.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씩 웃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워, 정말로. 남편과 어머님이 저의 미래를 응원해준다는 사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저에게 잊지 못할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들이 내게 준 그 마음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보답해야겠다 하고요. 저는 그렇게 대학을 우여곡절 끝에 졸업하게 되었고 한 출판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교정해주는 일을 하고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안에 있는 창작 욕구를 분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가 공부를 한다고 돈을 안 벌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의 건강은 더 안 좋아졌고 남편의 다리는 점점 굳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중간에서 타협 지점을 찾은 거죠. 나름 글 쓰는 일 관련된 것을 하게 된 거고 봉급도 나오니까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행복하면 또 그 행복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저희 남편이 밤에 골목을 지나가다가 나쁜 놈들한테 얻어맞은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동대문구에서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뚝거리는 한 남자가 골목에서 10대 학생들에게 맞아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그 뉴스를요. 남편은 눈에 나뭇가지가 찔려서 한쪽 눈이 실명 직전이었고 방광도 찢어져서 제대로 소변을 넣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몸 자체가 거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맞은 이유는 그냥 걸어가다가 재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그놈들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막 난동을 피웠습니다. 제 안에서 나오는 분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게 21세기에 벌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니라는 답을 생각해냈거든요. 멀쩡한 남자가 10대 학생들한테 맞아서 혼수 상태인데 10대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단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안 그래도 가난한 저희 집은 그놈들 때문에 더더욱 인생이 휘청였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차마 이 끔찍한 일을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대충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줄 알았지요. 저 혼자만 마음고생을 하면서 남편을 살리려고 정말 부단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저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놈들한테 너무나도 심하게 파이프로 머리를 맞은 남편은 결국 뇌가 부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없었고 뇌압이 커서 몸 전체에 문제가 가면서 숨을 거두게 된 것이었지요. 그때 제가 1인 시위도 하고 내 남편 목숨 살려내라고 그 애들 학교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그 불량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세상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결국 어머님도 상황을 아시게 되었고 저와 어머님 둘 다 죽으려고 하다가 겨우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을 이렇게 만든 그 학생들을 처벌하고 싶어서 저는 소장을 작성하게 되었고요. 그놈들은 소년원 1호봉을 처벌받아서 소년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놈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저의 마음이 시원해지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떠한 죄도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님도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것이었고요. 저는 정말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책상에서 제 분노를 담은 글을 막 썼어요. 글로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머리가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도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낮에는 회사를 가고 밤에는 글을 쓰고 그러면서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러지 못하셨어요. 워낙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커서 결국 몸에 이상이 온 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누구세요? 당신 누구지? 아, 며느린가? 아이고, 내 정신이 요즘 왜 이러지? 저는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섬찟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장난을 치는 게 아니실 텐데 왜 그러시는 거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 하고요. 그때 우연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말은 치매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설마 어머님이 치매라고? 설마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을 모시고 저는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는 뜻이었어요. 치매일 때는 가장 흔하게 기억하는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거나 갑자기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딱 저희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건강하신 분이 치매를 앓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로 어쩌면 좋아요. 나 미치겠네. 네. 아무래도 중간에 큰 일을 겪거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치매는 치료법이 없고 그나마 지금 초기 단계니까 무조건 약물 복용하고 진행을 늦추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인지치료랑 기억력 치료도 같이 할 거예요. 말은 치료지만 그냥 진행을 늦춰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며느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머님이 치매라니. 그런데 차라리 저는 그게 더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치매면 아들에 대한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좋은 기억들까지 흩어지겠지만 저는 어머님이 좋은 기억들까지 흩어지더라도 그 끔찍한 아들의 죽음이라는 기억들을 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어머님은 치매 판정을 받고 난 이후로 오히려 얼굴에 그늘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치매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치매 초기라서 그래서 제 손에서 케어가 되었거든요. 어머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고 저녁이 될수록 그 증상이 괜찮아지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대표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9시 출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요. 오후에는 기억력이 괜찮아지셔서 혼자 계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오전에는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밥 챙겨 먹거나 하는 일을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12시 전까지는 꼭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대표님, 혹시 제가 오전까지만 재택근무하고 그 이후에 다시 회사에 출근해서 연장근무해도 될까요?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이 깨져서 응해주시기 어려운 요구란 것을 알지만 제가 지금 일도 하고 수입이 있어야지 어머님 케어가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순희 씨 말대로 순희 씨가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게 꽤나 힘든 요구야. 순희 씨 한 명 상황만 고려해서 내가 배려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도 나는 순희 씨가 얼마나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지 아니까 순희 씨 상황을 고려해주고 싶네. 일단 오전에는 재택근무하는 걸로 하고 순희 씨 개인적인 상황은 순희 씨가 직원들한테 설명해서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줘. 무슨 말인진 알겠지? 저는 결국 대표님의 배려로 오전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천운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시작된 5년까지는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어머님을 케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치매는 증상이 천천히 발현된다고 해도 멈추는 것은 없었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팩트였습니다. 5년이 지나자 어머님은 저에게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 미친년 아니야.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는다고. 절대 밥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약도 안 먹을 거야. 내가 밥 먹으면 그 다음에 약 먹어야 하잖아. 나는 그게 싫어. 어머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셨어요. 힘이 센 어머님. 치매로 인해 폭력적인 부분이 많아진 어머님을 제가 감당하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니, 순희 씨는 남편도 죽고 이제 시가랑은 연이 없는데 왜 사서 치매 시모를 모시는 거야? 아무리 순희 씨가 착하다고 해도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순희 씨. 에휴, 나 순희 씨 걱정돼 진짜. 너무 그렇게 착하게 살지 마. 응? 그냥 연 끊고 정신병원에 심어 넣든가 아니면 국가한테 맡겨. 나중에 자기 후회할까봐 내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는 거야. 아, 선배님 조언은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사실 저랑 단순한 시모 며느리 관계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버려지고 대학 가는 꿈을 접고 공장을 전전할 때 어머님이 저의 꿈을 다시 잡아와 주셨어요. 본인 노후 때 쓰려던 비상금을 제 손에 두툼하게 건네준 그때를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해요, 선배님. 제가 어머님의 그 마음을 어찌 모른 척 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어머님 책임지고 싶어요. 그제서야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시모 곁을 떠나지 않고 치매 노인 수발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어머님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고 해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맨날 헛소리를 하셨거든요. 옥탑방, 요강을 가져. 우리 며느리 요강 줄 거야. 옥탑방 요강 주고 말 거야. 어머님과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옥탑방도 없었고 요강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때 한참 어머님이 대소변 실수를 하고 벽에 똥 묻히고 힘든 치매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놀리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맨날 어머님 똥오줌 치우니까 며느리한테 요강을 줄 거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강을 줄 거라고 며느리한테 요강 준다고 난리를 치니까 정말 머리에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왜 자꾸 요강을 준다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진짜 이제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저도 미치겠으니까요. 어머님 제발. 그때 저도 울고 어머님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며느리 미워. 며느리 싫어. 며느리 왜 그러는데? 에휴, 나 속상해. 요강. 내 보물 요강. 옥탑방 요강 며느리한테 준다니까. 저는 한숨을 푹 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구나. 치매 노인. 나도 너무 지쳐. 그냥 어머님과 죽어버릴까? 모은 돈도 이젠 다 쓰고 나도 회사 일 더 이상 하지도 못하고 돈 들어올 구멍은 없는데 돈 나갈 일만 주구장창 생기는구나. 정말 미치겠어. 일을 어쩌면 좋아. 괜히 뉴스에 치매 노인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었어. 내 상황이 되어보니까 이제 정말 절절하게 알겠어. 그 상황을. 울고 또 울며 마음의 눈물을 비워냈습니다. 어머님의 똥오줌을 치우는 게 저의 하루 일과였고 어머님의 주먹질을 견뎌내느라 온몸이 피멍이 들어서 반팔 반바지를 입지도 못했어요. 그게 근 20년이 되었죠. 처녀 때 처음 어머님을 본 젊은 나날에 저는
어느새 흰머리가 희끗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고, 어머님은 얼굴에 주름이 자잘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자고 있던 어머님 얼굴을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보며, 에휴, 그렇게 곱던 어머님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구나. 우리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젊을 때 저에게 주시던 그 마음 때문에 제가 힘든 나날을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님과 함께한 투병 시간들이 행복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일이 말하고 저는 자던 어머님의 머릿결을 쓸어넘겨 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피부에 온기가 없었어요. 싸늘하진 않았지만 피부 조직이 굳은 것 같았고 뭔가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고 무서웠던 저는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어머님, 제발 일어나 보세요. 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제발 어머님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또 바랐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은 그날 밤 잠을 자다가 소천하시게 된 겁니다. 조용히 웃으며 삶을 마감하셨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한테 불평불만하지 말고 조금만 더 따뜻하게 어머님을 안아줄 걸. 내가 바보였어. 나는 완전 바보였어. 후회 가득한 저는 제 가슴팍을 퍽퍽 때리며 너무나도 한스러운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가서 어머님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몇 시 몇 분경에 어머님 사망하셨다고 의료진들이 모여서 진단을 내렸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쁘게 몸을 움직여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연고 없는 어머님의 장례식이 나름 북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남편의 친구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준 덕분이었고, 어머님이 아프기 전 주민들에게 베푼 마음을 잊지 않고 20년이 지난 어머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출판회사 식구들이 장례식장을 지켜준 덕이었어요. 불행 중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발인까지 끝내고 나니 텅 빈 집, 그리고 남은 것은 제 명의로 된 어머님 병에 대한 빚들 뿐이었어요. 쓸쓸하게 저는 유품을 정리하고 어머님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 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나머지 것들도 싹 다 서류 확인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는 집이 어머님 명의 앞으로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뭐지? 강원도? 군읍 면리 중에 리에 있는 집? 어디지 싶었던 저는 그 주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버려진 초가집이었던 것인지 입구도 아예 다 헐어서 발로 툭 치면 문짝이 떨어질 정도였고 집 안에는 동물들의 사체가 보였어요. 그리고 집 바깥쪽은 덩굴들이 다 감싸놓은 상태였고요. 저는 그걸 다 비집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님이 말한 옥탑방이라는 그 작은 윗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무슨 정신인지는 모르겠는데 홀린 듯이 쓱 들어갔어요. 골방? 옥탑방? 하여튼 작은 다락방, 사람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곳 안에는 어머님이 말했던 진짜 요강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요강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믿기 힘들었는데 그 안에는 거액의 수표와 지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애타게 다락방 요강을 목이 터져라 저보고 가지라고 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한 말을 그저 장난으로만, 치매 노인의 헛소리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어머님이 이 돈이 어디서 난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도대체 어디서 난지 궁금했던 겁니다. 근데 그 요강통 맨 아래에 작은 종이가 있었고 그 안에
그 돈에 정체가 적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돈은 어머님의 막내딸, 그러니까 제 남편의 여동생 사망보험금이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아가씨가 처녀 시절,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휩쓸려 죽게 되었고, 그때 나온 보험금이었어요. 생때 같은 딸내미가 죽은 돈을 차마 건드리고 쓸 수 없었던 어머님은 고이 다락방에 숨겨둔 것이었고, 당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초 때 저한테 대학 가라고 돈을 건넨 것도 정말 귀한 돈이었던 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떼어주신 거였어요. 어머님은 저를 정말로 친딸처럼 생각한 거죠. 진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님, 제 마음을 이리 울리고 가시면 어떻게 하셔요, 어머님? 진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며느리인 저를 위해서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꾹 참고 아끼고 아껴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였습니다. 진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요강 속 돈을 챙겨 어머님의 선산에 갔습니다. 저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해주는 우리 소중한 어머님.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늘 인정 욕구가 강했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알아주신 분이 어머님이었어요. 꿈을 꿈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어머님의 그 소중한 마음과 요강,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제 품에 꼭 담아둘게요. 이제 편히 잠드시고 하늘 날아가서 아드님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제 꿈에는 환하게 웃는 남편과 어머님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 꿈을 꾸니,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 남편과 만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 담긴 일들을 저의 재능을 살려 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승화시키고자 작은 단편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고, 그거를 모아서 출판사에 제안을 했어요. 출판 제안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오게 되었고, 다다음 달 저와 어머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에세이가 나오네요. 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부 갈등이 있지만 저처럼 부모보다 더 끈끈한 시모 관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서점에 다니시다가 혹시 따뜻한 시모와 며느리 관계를 다룬 책이 있다면 제 이야기입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보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서 꼭 벗어나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